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를 끼고 흐르는 버스길 끝.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주색 작업복 바지에 누렇게 바랜 점퍼, 한쪽 무릎은 닳아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 발에는 운동화인지 슬리퍼인지 모를 낡은 고무신이 덧대어져 있었다. 그의 오른손엔 작은 검정 가죽집이 들려 있었는데 집은 딱 손바닥만 했고 지퍼가 반쯤 닫힌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은행 자동문 앞에 섰다. 문은 기계처럼 열렸지만 안에 앉아있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자동문의 감지음만 허공을 긁었고 남자의 발은 망설이다 한 발짝을 내디뎠다. 손에 쥔 작은 집에서 그는 오래된 삐삐 하나를 꺼냈다. 뒷면은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화면은 희미한 녹색 줄을 띄운 채 꺼져 있었다. 남자는 조심스레 창구로 다가갔고 그 앞에 앉은 젊은 직원은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거요? 요즘 누가 삐삐 씁니까, 할아버지? 그 말에 창구 옆 두 명의 직원은 서로를 보고 피식 웃었다. 남자의 눈은 담담했다. 망설임 없이 삐삐를 내밀었고 그가 꺼낸 종이 한 장에는 무언가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직원은 보지도 않고 종이를 접어 밀어내며 말했다. 불법 기기 관련 문의는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 종이는 다시 펼쳐졌고 그 구석에 적힌 일련 번호와 영문 코드들은 어쩐지 흔한 번호 같지 않았다. 허름한 옷차림에 삐삐 하나 들고 나타난 이 노인, 단순한 민원인이었을까? 그를 쫓아내듯 등을 돌린 은행 안 CCTV는 그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을 비추던 햇빛은 창백하고 무거웠다. 그는 돌아서며 지퍼를 잠그지 못한 채 삐삐를 다시 넣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닫히지 않은 인생의 어떤 통로 같았다. 그때였다. 정문 바깥을 지나가던 행인이 슬쩍 노인을 돌아보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저 사람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다음 날 아침 해당 지점의 정적을 깨뜨린 건 한 통의 내부 전산 메시지였다. 긴급사항 발생. 1997년 이전 개설된 구형 외화계좌에서 2조 3,200억 원 규모의 인출 요청. 확인 요망. 말도 안 되는 숫자에 직원들은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 여겼다. 그러나 곧이어 도착한 추가 메시지. 인증 방식 삐삐 기기 내 OTP 키 연동. 소지자 신원 미확인. 어제 오후 방문자 추정. 한 직원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어제 조롱했던 그 노인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지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본사 회의실의 파란 배경과 함께 점점이 박힌 은행 로고가 화면에 떴고 화상회의 너머에서 본사 이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그분 찾으세요. 지금 당장. 그 삐삐 안에 있는 정보는 우리 시스템 기준에서도 유효합니다. 은행 시스템 팀은 즉시 CCTV를 돌렸다. 낡은 점퍼, 삐삐, 그리고 넘어진 종이. 확대된 화면 속 그 코드 일부는 20년 전 미국 재무부 보증이 찍힌 국제거래 코드였다. 직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어제 그분 제가 밀어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었다. CCTV 화면 마지막에 담긴 건 노인이 천천히 돌아서던 장면. 그리고 잠시 그가 쳐다봤던 벽에 걸린 작은 액자. 고객의 신뢰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 구절은 지금 이 지점 누구에게도 말의 무게를 갖지 않았다. 그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은행 앞에 섰다.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누구보다 젊고 단정한 본사 이사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직원들을 보며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검은 세단이 떠난 후 본사의 기록 보관소는 전례 없는 요청을 받았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구형 외화 계좌들의 실물 문서 열람. 보안 해제 요청은 특별 승인 번호를 통해 승인되었고 그 내부엔 오래된 마이크로필름이 삽입된 회색 철제 서랍이 있었다. 이삿짐처럼 낡은 봉투 하나가 꺼내졌다. 적힌 이름은 장성아 1950년 서울 출생. 등록 주소는 사라진 재벌가 중흥물산 창업주의 장남이었다. 그러나 그의 뒤엔 항상 붉은 스탬프 하나가 찍혀 있었다. 실종자. 1998년 IMF 직후. 이후 자산은 무기한 동결, 가족 명의로 일부 분산. 그 기록에서 본사보안팀이 발견한 건 단 하나의 암호화 문서. OTP 장치 알파비프 97 모델. 접속 유효일자 2025년 6월 30일. 바로 어제 지점에서 돌아간 그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오래된 삐삐 모델이었다. 그 남자 장성아. 그는 27세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부도 위기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결혼도 유산도 포기한 채 해외로 밀려났고 이후 모든 공식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반면 막내 여동생은 이름을 남겼고 그 여동생은 몇 년 전 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남몰래 부친의 병간호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장성아의 흔적은 오직 한 줄짜리 메모에서 남아 있었다. 그 아이는 살아있을까? 만일 살아있다면 내가 지켜야겠지. 그가 지니고 다닌 삐삐 안엔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다. 5자리 0602일. 라이 생일이었다. 유일하게 기억하려 애썼던 그 숫자. 아이의 어머니는 무연고자, 아이는 보육원으로 흩어지고 행방은 묘연했다. 그 번호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온 이유. 그는 늘 딸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그 삐삐를 들고 은행에 간 건 돈이 아닌 단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런 사정을 알 길 없는 은행은 삐삐 하나로 찾아온 그를 내쫓았다. 단 한 번, 단 한마디의 존중 없이. 하지만 그날 저녁 장성아는 다시 그 삐삐를 꺼내 들었다. 오래된 화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다. 삐삐의 배터리 한 줄은 아직 살아있었다. 검은 세단이 떠난 후 본사의 기록 보관소는 전례 없는 요청을 받았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구형 외화 계좌들의 실물 문서 열람. 보안 해제는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고 그 안에는 먼지가 얹힌 철제 서랍과 열쇠 대신 자석으로 잠긴 오래된 보관함 하나가 있었다. 봉투에 적힌 이름은 장성아. 1950년 서울 출생. 주소지는 오래전에 해체된 재벌가 중흥물산 창업주의 장남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 옆에는 항상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실종. IMF 직후의 기록이었다. 이후 그의 명의로 보관된 자산은 전부 동결됐고 일부는 다른 가족 명의로 흩어졌다. 그러나 하나의 문서만은 예외였다. 한 장짜리 종이, 그리고 그 하단에 적힌 짧은 문장. 비밀번호 장치 구형 삐삐 전용 모델,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어제 지점에 왔던 노인이 들고 있던 바로 그 삐삐였다. 장성아. 그는 가족 중에서도 오래전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27세의 나이에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회사의 채무를 뒤집어 쓰고 해외로 떠났고 이후로 모든 공식 문서에서 삭제되었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막내 여동생뿐이었고 그녀는 몇 년 전 병상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남긴 손글씨 메모 한 장. 형이 살아있다면 나 대신 딸을 찾아줘. 당시 기록상 장성아에게는
혼외 관계로 태어난 딸이 있었으나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진 뒤 행방이 끊겼다. 그 딸을 찾기 위한 단 하나의 단서 06021. 삐삐에 저장된 유일한 5자리 숫자. 어린 시절 딸이 손가락으로 써주던 생일 숫자였다. 그는 그 번호를 기억했고 또다시 기억했다. 돈도 명예도 없던 시절. 그를 붙잡아준 건 그날의 숫자 하나였다. 어제 그가 은행을 찾아간 것도 재산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딸에 대한 단서를 잊힌 기록을 찾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이 하나 없었고 창구 직원은 삐삐를 밀어냈다. 오래된 장치는 다시 가방 속으로 들어갔고 마치 다치지 않는 마음처럼 지퍼는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다. 그날 밤 장성하는 창가에 앉아 삐삐를 꺼냈다. 화면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한 줄 남은 배터리는 마지막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지점의 아침은 달랐다. 직원들의 손놀림은 느려졌고 출입문 센서는 예민하게 울려댔다. 전날까지도 시시덕대던 상담 창구에는 정막이 흐르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본사 이사의 방문은 어제 하루였지만 그 여운은 고요한 죄책감처럼 남아 있었다. 가장 먼저 자리를 비운 건 어제 삐삐를 밀어냈던 남자 직원이었다. 그는 사무실 뒤편 커튼 안작은 회의실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밤새 장성하라는 이름을 검색하며 수십 번의 뉴스와 흑백 사진을 훑어봤다. 과거 중흥물산의 창업 행사 사진 한 구석, 맨 뒷줄에서 정장을 입고 묵묵히 서 있던 청년. 그것이 어제 자신의 앞에서 손 떨리게 삐삐를 내밀었던 그 노인이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다. 장성하의 이름은 국내 자산 순위 100위 안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그러나 해외 금융망에서는 매수작 코드 007H-326이라는 정체불명의 계좌 명의로 수조원대 자산을 움직여온 흔적이 있었다. 금융팀장은 오후 내내 침묵했다. 본사 이사는 회의 중에 조용히 보고서를 찢었다. 지점장에게 남긴 단 한마디. 그분 다시 오시게 해. 어떤 방식이든. 그러나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릴 만큼 장성하라는 이름은 지금 이 도시 어디에도 없었다. CCTV를 되돌려본 한 직원은 노인이 돌아서며 바라본 액자 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객의 신뢰가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액자를 내려 벽 뒤편 서랍에 넣었다. 대신 새롭게 주문한 문구는 이랬다. 늙은 손이 쥔 작은 기계 하나,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렸다. 창구 옆 안내문은 철거되었고 대신 투명한 스티커로 인쇄된 문구가 유리에 붙었다. 어르신 고객 우선 창구 운영 중. 외양은 같지만 내부의 공기는 달라졌다. 무언가 큰 것이 무너지고 동시에 태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무도 장성하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잊힌 사람, 그러나 모두를 바꿔놓은 사람이었다. 하늘은 흐리고 낮은 구름이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장성하는 어느 무허가 고시원 3층 끝 방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은 나갔고 조명은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빛 한 줄뿐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 작은 주전자 하나, 그리고 커피 믹스 봉지 3개. 그가 오랜만에 꺼낸 것은 삐삐였다.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던 그 작은 기계는 아직 작동했고 화면 아래 한 줄의 숫자가 남아 있었다. 06021. 그 숫자는 그에게 시간보다 무거운 존재였다. 과거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숫자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딸의 생일. 어디선가 살아있을지도 모를 아이.
그는 한참을 삐삐를 쥔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창이 켜지는데 4분이 걸렸고 그는 검색창에 숫자를 눌렀다. 06021. 단순한 숫자 조합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떼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바람 한 줄기가 창문 틈을 스쳐 지나갔다. 그 바람에 책상 위 종이 하나가 넘겨졌고 그 종이에는 오래전에 복사해둔 어떤 병원의 입원 기록이 있었다. 여아생년 2006년 2월 1일 보호자 정보 없음. 병원명은 오래전에 폐쇄된 보육원 부속 진료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들고 삐삐를 나란히 놓았다.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시간. 장성하는 오래된 삐삐의 뒷면을 열었다. 그 안엔 손으로 적은 종이 쪽지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흐릿한 연필로 적힌 글씨. 너는 세상 어디에 있든 아빠가 널 먼저 알아볼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삐삐를 주머니에 넣고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커피포트를 올렸다. 뜨거운 물이 끓기 시작했고 고시원 복도 끝에 놓인 우편함에 그의 이름으로 도착한 작은 등기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내는 이는 서울시 구청 복지과 유전자 일치 통지서. 그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편지 봉투 위엔 작게 쓰여 있었다. 본인 확인 시 보호자 연락처 요청 요망. 숫자 하나가 드디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화벨은 3번 울린 뒤 멈췄다. 다시 4번. 장성하는 잠시 손끝을 떨며 낡은 핸드폰을 바라봤다. 그 핸드폰은 벨소리보다 오래된 기억을 먼저 불러오는 물건이었다. 단 한 번도 등록해 본 적 없는 연락처.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화번호 뒷자리가 익숙했다. 06021. 그는 손가락으로 느릿하게 화면을 밀었다. 연결음 뒤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울렸다. 서울시 복지과입니다. 혹시 장성아 선생님 되시나요? 이름이 불린 순간 그의 눈이 아주 천천히 가늘게 떨렸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단어 하나하나에 시간이 묻어 있었다. 유전자 샘플 확인 결과 예전에 등록된 보호자 정보와 일치하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혹시 딸을 찾고 계셨습니까? 전화기 건너의 목소리는 울음과 감정을 애써 누르고 있었고 장성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엔 20년이 넘는 세월이 묻혀 있었다. 그가 말없이 전화를 끄는 그 시간, 은행 창구 한쪽에서는 또 다른 고백이 이어지고 있었다. 전날 그를 무시했던 직원 중 한 명, 젊은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본사 보안 담당자를 찾아가 말했다. 사실 어제 그분 삐삐를 꺼냈을 때 종이에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번호가 제 친언니 생일하고 똑같았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한 장의 진료 기록을 꺼냈다. 보육원 출신인 자신의 언니 실종된 채 남겨졌던 어린 시절의 병원 기록. 생년월일은 2006년 2월 1일. 종이 위에 적힌 숫자, 그리고 삐삐에 남은 숫자. 무관할 수 없다는 직감. 그녀는 기록을 사진 찍어두었고 무심코 넘겼던 그 숫자에 다시금 마음이 걸렸다고 했다. 어쩌면 정말 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증거도 확신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였다. 지점장은 그날 밤 조용히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무언가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걸 꼭 전해야 하지 않겠나? 같은 시각 장성하는 고시원의 허름한 책상에 편지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이름칸이 남아 있었다. 그는 펜을 쥐었지만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손을 떨며 멈춰 있었다. 오래도록 생각한 이름, 그러나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다음 장면은 은행 정문 앞에서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었다. 비는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엔 삐삐 사진이 담긴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밤이 내린 서울은 유난히 정적이었다. 네온사인조차 기척을 죽인 듯 은은했고 도심의 자동차 소리도 이따금 울릴 뿐이었다. 고시원 302호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빗방울이 날렸다. 장성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편지지 한 장, 옆엔 반쯤 다른 흑연 연필,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보내지 못했던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자신은 27, 옆엔 젊은 여동생, 그리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장성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옆에 둔 삐삐를 손에 쥐었다. 삐삐는 이제 거의 꺼지기 직전이었다. 화면 한쪽이 깜빡이더니 이내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옷장을 열어 검은색 점퍼 하나를 꺼냈다. 주머니엔 늘 그렇듯 동전 3개와 병원 진료 기록,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다른 쪽 주머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등기 우편, 서울시 복지과 유전자 일치 통지서. 그는 그 봉투를 하루 종일 열지 못한 채 품고 있었고 그날 밤이 되어서야 천천히 봉투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뜯었다. 종이의 잉크는 선명했고 글자는 짧았다. 확인 결과 보호자와 유전적 일치가 99.98% 확인됨. 그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동시에 멀리 떨어진 곳, 한 은행 지점의 야간 당직실. 불은 꺼졌고 한 여직원이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다. 삐삐에서 복사한 그 숫자, 그리고 병원 기록.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 노인의 딸과 같은 생일을 가졌다는 사실에 멈춰 서 있었고 한 장의 병원 전산 화면을 띄워놓은 채 아무것도 입력하지 못한 채였다. 그녀의 언니는 오래전 실종 처리된 보육원 아동. 그리고 그 기록과 삐삐에 남은 5자리 숫자는 정확히 같았다. 그녀는 문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름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다. 장성아.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한 장의 사직서를 프린트했다. 이름 없이, 날짜 없이, 그저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 시각 장성하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잠들지 않았다. 새벽 3시 21분. 고시원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흐르고 구름 아래로는 해가 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일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말 대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침묵 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서울시청 복지과 상담실, 오전 9시 회색빛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은 공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주 보고 있었다. 한쪽엔 검은 점퍼 차림의 노인, 다른 한쪽엔 말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이 굳은 젊은 여성.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지 담당 직원은 조용히 자리를 비웠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실내를 채웠다. 장성하는 그녀를 처음 보는 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책상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아, 그녀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 옆에 손끝으로 누군가 적은 날짜 0602일. 그녀는 손을 뻗어 삐삐를 들었다. 꺼진 화면, 멈춘 시간. 그러나 안에 적힌 숫자는 살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진 옆에 삐삐를 내려놓았다. 장성하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입을 다물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장성아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눈물은 빠르게 흐르지 않았고 흘러도 닦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말보다 무거웠고 그 고요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답처럼 느껴졌다. 시청 앞 벤치에서는 그 은행의 지점장이 앉아 있었다. 어제까지 정장을 입었던 그는 오늘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의 옆엔 과거 장성아를 밀어냈던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엔 어르신 금융권 우선 접속제 시범운영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시작은 고장난 삐삐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지점 로비 한켠엔 작은 전시대가 마련되었다. 그 위엔 알파비프 97, 구형 삐삐라고 적힌 설명문 대신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한 사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장성하는 딸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 속으로, 시간 속으로. 그들의 뒷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여는 바람 같았다. 문득 딸이 그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삐삐의 뒷면에 적혀있던 쪽지 한 줄이 떠올랐다. 너는 세상 어디에 있든 아빠가 널 먼저 알아볼게. 이 이야기처럼 가슴에 남는 기다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 그걸 읽고 다시 일어설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